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이 미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몇 가지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인데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안정적이면서 또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형 원전은 다른 원전 모델 대비해서 건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라고 하는 정말 매우 특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죠. 지난번에 그 UAE 바카라 원전 사례에서도 입증된 부분이고요. 또 체코 입찰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 안정적인 건설을 통한 납기 준수예요. 원전 건설 같은 경우에 막대한 자금, 기술력, 거기에 이제 수십 년 걸쳐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설을 완료할 수 있는 그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쟁국들 같은 경우에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빈번하게 지연시키거나 또는 초과 비용을 달라거나 이런 걸 겪으면서 신뢰도를 잃었는데 반면에 한국은요. UAE의 바카라 원전을 예정된 납기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건설했고 또 운영하면서 그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계획대로 완공하고 운영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성, 이게 바로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국산화율 95%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이 설계, 건설, 또 운영, 그리고 핵심 기자재까지 95% 이상이 국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가지고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또 비상시에는 자체적인 유지 보수라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차세대 원전 개발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원자로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설계, 더 나아가서 건설까지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탄탄한 어떤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자재 수급, 품질 관리 가능하죠. 그리고 원전 건설하고 또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모자란데 대한민국은 다르거든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볼 때 과거 원전 건설을 중단했었던 미국 같은 경우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비되는 우리들만의 대한민국만의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국 원전 산업은 압도적인 건설 경험, 그 다음에 공기 수준,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정성 같은 또 국내 생태계에 있는 숙련된 인력들, 거기에 미래의 SMR 사업까지 선도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이런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어쩌면 강력한 신호탄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원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대한민국의 원전 수주를 논하기 전에 우선 먼저 전 세계가 다시 원전에 주목하는지 또 왜 주목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챗 GPT 같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 이면에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소비가 따르고 있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원전 활용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기저전력은 이제 필수가 됐죠. 그 두 번째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지금 뛰어 올랐거든요.
또 값비싼 화석 연료 대신에 자립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이죠. 전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간헐성이라고 한계가 좀 명확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니까요. 이처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은 명확하게 원전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고, 이를 볼 때 한국 원전 산업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유력한 수주 후보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폴란드는 현재 가장 유력한 수주 후보지인데요.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좀 논의 중에 있고 한국형 원전을 도입해가지고 원전 2기나 한 4기 정도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코도 유사한 동유럽 국가라는 점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납기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네옴시티죠.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가 막대한 사우디에도 최소 한 2기 이상의 원전 건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는 이제 오랜 중동 사막 기후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다 보면 강력한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루마니아도 있는데요. 체르나보다 원전 2로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하고 그 인연을 맺었고, 또 추가 원전 건설이라고 하는 SMR 쪽에 대한 도입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영국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서부터 한국형 SMR 시장까지 대한민국 시장은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SMR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SMR 쪽에서의 주기기 파운드리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또 글로벌 SMR 시장이 본격 개화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도 정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원전 산업은 독보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 강력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수주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체코 수주는 그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또한 올해 들어 260% 넘게 상승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고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260% 정말 놀라운 상승률이죠. 분명 여러분들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제 대답은 단기적인 관점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원전 수주 잔고의 확장성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란드, 사우디, 루마니아 같은 향후 몇 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수주전에서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고, 현재 주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주 가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추가로 확정이 될 때마다 주가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레벨업될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 SMR 시장의 폭발력인데요. 사실 이 SMR 시장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2030년 정도나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SMR 시장의 핵심 주요기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면 선점 효과를 먼저 누릴 수 있겠죠. 또 SMR이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사업 부분은 폭발적인 매출, 폭발적인 이익 창출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요, SMR 사업의 초기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 이거에 대한 평가인데요. 단순히 원전 주요기기 제작사를 넘어서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 수소 터빈 같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에요.
이 밸류에이션 방식 자체를 좀 변화시킨 거고 기존의 뭐 제조업 기반의 저평가에서 벗어나서 성장주로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세 번째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 세계적인 원전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가 트렌드를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SML과 또 해외 수주라고 하는 성장 동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간의 가파른 상승은 단기적인 과열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기업 분석 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 가치의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원전 산업에서는 가장 이익률이 높은 산업군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원전 산업은 규모라든지 복잡성, 다양성 굉장히 기술력이 심도 있게 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인데 그 가지 밸류 체인은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설계하고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 같은 경우에 원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 뭐 경제성 모두 고려해가지고 원전 전체의 기본 설계를 좀 담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고도의 기술력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대표적입니다. 한국형 원전 설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부분들이 설계,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독특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자재 제작 분야인데 원전 쪽에서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라든지 또 뭐 증기 발생기 같은 뭐 터빈 발전기 같은 이런 제작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쪽 설비는 안정성하고 굉장히 직결되죠.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정밀한 제작이 가능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제작 분야인데 여기에 특출난 회사가 하나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요기기 제작사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니까요. 이제 세 번째는 건설이라든지 시공 쪽인데 설계 도면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전 구조물을 건설하고 뭐 주요 기자재 설치하는 단계인데요. 다만 이제 막대한 인력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공정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 업체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여러분들이 익히 한 번씩은 들어보실 만한 이런 기업들이죠. 이제 대형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 또 운영이라든지 정비까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원전의 수십 년 수명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분야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그런 분야여서요. 주요 기업들이 한수원이 원전 운영을 총괄을 하고 또 한전 KPS가 원전 정비나 유지 보수를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KPS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 같은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밸류 체인 중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높은 이익률을 창출할까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주요 기자재라든지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요 기자재 제작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자로라든지 뭐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의 핵심 부품은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없거든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어떤 기술력, 또 설비 투자, 또 엄격한 안전관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극소수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은 뭐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인데요. 한전기술이죠. 원전 설계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전 설계해봤던 경험, 뭐 인허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 필수적인 거죠. 기술력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지식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원가는 굉장히 낮지만 부가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전 산업에서 어떤 초격차 기술, 독점적인 지위, 그걸 통해서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또는 설계하거나 엔지니어링하거나 이런 분야가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원자력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관심 가질 종목은 K원전의 심장, 그리고 주요 기기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한국형 원전의 핵심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이런 기기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주요 기기 공급 계약으로 직결돼서 이후에 이제 폴란드나 사우디 같은 이쪽에 추가 원전 수주 시에도 최대 어떤 수혜가 예상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SMR 쪽에 시장이 개화가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미리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했고, 또 주요 기기라든지 어떤 주조품, 단조품 이런 부분들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K원전 르네상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혜주는 이 회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상승 흐름으로 전개돼서 74,000원을 찍고 약간 횡보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 횡보하고 조정을 보이는 이런 국면에서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사실은 라인을 그려보면 이 가격대가 지금 58,000원이거든요. 58,000원인데 왜 이 가격대를 찍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차트에 있어서의 차트적인 대응 방법은 사실은 요 아래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었던 요 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근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나온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58,300원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58,300원 부근을 터치하려다가 터치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기술적인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요. 58,3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지켜지는지를 이번에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만일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요 아랫단 61선 부근이 48,000원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900원 정도 찍히는데 가격대 라인이 5만 원이 라운드 피격 가격이니까 요 48,900원, 5만 원 정도의 라운드 피격 가격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2만 원짜리가 74,000원까지 굉장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보여야 되는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58,300원이 지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지지되는지, 그리고 아랫단에 5만 원이 또 지지가 되는지 요 두 구간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관심 가질 종목은 원전 쪽에서의 두뇌,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설계 기술력의 한전 기술이에요. 한전 기술이 한국형 원전의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원전 종합 설계 기업이거든요. 원전 건설의 첫 단추는 설계거든요. 근데 설계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노후 원전 수명의 연장이라든지 또 원전의 해체 사업도 한전 기술의 그 설계 역량은 필수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전 기술이 원전 산업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설계 분야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한 기술력이라든지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한전 기술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도 가격대에 대한 라인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이 밑에 가격대가 대량 거래량이 많고 시초가를 시작해서 75,1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급등했었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대를 이렇게
터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첫째 날은 아니고 두 번째 날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시초가 첫날의 종가 같이 겹치는 요 가격대가 지금 89,000원 정도 나오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좀 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요 89,000원을 깨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89,000원을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한두 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올랐다 떨어지고 할 건데 여기 올랐다 떨어지고 한 이후에 큰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려면 다시 한번 어떤 큰 모멘텀이 그러니까 수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정부 측에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충분히 다시 또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눌림 있을 때 몇 번 모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지금 89,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리는 정말로 시초가 자리.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량 나오는 장대 양봉의 시초가가 한 7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9,000원과 75,000원 사이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도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전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철저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그 쉼에 있어서 분할 매수하는 자리는 이렇게 네모 박스권 그린 이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로 관심 가질 종목은 원전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한전 KPS죠. 한전 KPS가 국내의 그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라든지 뭐 예방 정비 같은 것들 그걸 담당하는 독점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이 계속 가동이 되면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캐시카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에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는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한전 KPS고요. 당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원전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하고 꾸준하고 견조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필수 기업이 한전 KPS가 아닐까 싶어서 한전 KPS도 차트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도 대량 거래량이 첫날 있었던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요 날의 시초가나 종가에 대한 부분들로 라인을 그리면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좀 나왔었던 요 날의 시초가가 지금 52,00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52,000원을 깨지 않는 범주, 그러니까 이걸 저는 뭐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52,000원 내외 부근에 있어서의 분할 매수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52,000원 정도의 제가 라인을 좀 너무 폭을 길게 그렸네요. 이 정도. 52,000원 내외 정도 가격. 그렇게 되면 왜 52,000원 내외 정도의 가격이냐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량을 통한 장대 양봉의 시초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래에 지지되고 있는 61선 라인이 같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61선까지 지지 라인으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52,000원 내외 구간 온다라고 하면 한전 KPS 같은 이런 종목들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한전 KPS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당장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원전 산업의 정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관심권에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기업들의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요? 최근 원전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이 수주 목표 달성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또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원전 활성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왜 나만 이런 기업을 못 잡아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포모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 주목받는 데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고 그 명확한 이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명확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달성.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원전 생태계 강화가 국정 과제로 추진되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기존의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 SMR 기술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랐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요. 올해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원전, 이런 종목들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미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나 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묻지마 투자는 언제나 위험하다.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거든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메가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단순히 원전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에 묶인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력 또 수주 경쟁력 이런 걸 갖춘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SMR이라든지 원전 해체 기술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런 기업들 아니면 실제 수주 계약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수주 파이프라인은 어떤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도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요. 주가 조정 시마다 여러 번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현명할 것 같고요. 고점 매수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할 매수잖아요. 원전 산업은 분명 매력적이고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항상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원전 산업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전 판단합니다. 네. 제 특강이 또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7월 20날이 빨간 날 일요일이더라고요. 7월 20날 일요일 저녁 8시에 제 특강이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특강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얼마만큼 줄였냐? 1시간. 그래서 1시간 동안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요. 7월 20 일요일 저녁 8시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녹화까지 다 해놓겠죠. 1시간 동안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끝나기 5분 전에 종목 추천까지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번 7월 20 일요일 특강 8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것 종목에 대한 뷰라든지 전략 가져가시고 마지막에 종목 추천에 대한 걸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ABL 바이오 등 바이오 주식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바이오 상승세 원인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바이오 주식들의 상승세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변화라든지 또 이 바이오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투자 심리의 회복 같은 부분들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이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바이오 기업들을 짓눌렀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고금리였잖아요. 근데 R&D 투자가 굉장히 많고 또 수익 발생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이 금리가 높은 부분들, 그러니까 고금리 같은 부분들은 자금 조달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하고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흔히 지금 바이오 쪽은 돈맥 경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라는 거죠.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자금이 다시 바이오 쪽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확대 부분입니다. 고금리 때는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M&A 같은 부분들을 확대 잘 안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기술력 있는 바이오텍들을 인수하거나 또 뭐 지분 투자하거나 또는 뭐 공동 연구 개발하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가치를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전개가 되면서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현재 바이오 섹터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비만 치료제 있죠.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메가 블록버스터 같은 쪽에서의 탄생 기대감이 세 번째다 볼 수 있고요.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또 노보노디스크 같은 부분들의 어떤 GM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죠. 또 비만 치료제 이상의 제2의 블록버스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여기도 최근에 치료제 개발 성공 소식도 들려오면서 인류의 난치병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이러한 어떤 메가 트렌드 신약의 등장이 바이오 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산업의 뭐 성숙이라든지 기술의 어떤 고도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는 국내 바이오 산업은 기술력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상업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거기에 뭐 ADC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또 실제 상업화에 대한 성공이 가셔되고 있으니까 국내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기업들이 수익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이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의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신뢰도를 좀 얻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마지막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은 인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겠죠. 그리고 거시경제의 어떤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 창출을 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기술에 대한 고도화 거기에 메가 블록버스터의 등장 그로 인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작년 큰 상승세를 보여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등 바이오 주식들은 이제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 바이오 주식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알테오젠하고 유한양행을 포함한 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세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시경제 환경 변화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이 맞물린 결과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바이오 섹터 전체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 선두에 사실은 알테오젠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상승 여력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알테오젠하고 유한양행이 지금 고점일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유하고 투자 포인트는 좀 다르죠. 알테오젠의 핵심은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 형태로 바꿔주는 독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하이브로자임 때문인 거잖아요. 환자의 어떤 편의성 증대라든지 또는 의료비 절감 같은 이런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 거죠. 더더군다나 머크하고의 독점 계약에 대한 확대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단발성 기술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의약품의 성장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로열티 수입이 기대가 되는 그런 구조죠. 현재 주가는 이런 지속적인 로열티 유입의 어떤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고 또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이 좀 상존하는데요. 플랫폼 기술의 그 라이선스 아웃은 개발비 부담은 굉장히 적고 로열티 수익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매우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죠. 물론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의 어떤 상업화 시기가 좀 늦춰준다던가 아니면 임상 실패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예상보다 낮은 로열티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요. 머크하고의 계약은 이러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상쇄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현재 그 주가는 그 초입 단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국내 대표 제약사죠. 자체 개발 신약의 성공적인 어떤 상업화라든지 또 글로벌 제약사로의 어떤 변모를 꿈꾸고 있는 그런 제약사가 유한양행인데, 렉나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내 신약 중에서도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약물이죠. 특히 존슨앤존슨하고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병행요법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회사가 유한양행의 렉나자죠. 렉나자 외에도요, 비알코올성 지방감염이라든지 또 면역항암제 같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요, 향후 어떤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매출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글로벌 임상 결과를 통한 경쟁사들의 신약 출시,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큰 상승세를 보여준 알테오젠, 그리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의 확장성이라든지 키트루다 SC의 상업화, 거기에 따른 뭐 로열티 수익, 또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병역요법의 시장 지배력,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상승세에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바이오 주식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최근에 바이오 상승세는 바닥을 찍고 구조적인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명하게 그리고 선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는 위험하지만요, 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성장, 뭐 금리 인하라고 하는 우호적 환경, 분명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메가 트렌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건강이라든지 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거든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의 바이오 섹터 쪽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세가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 같은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법들이 지금은 상업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바이오 산업이 고령화 사회의 필수 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심화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또 뭐 난치병 치료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들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과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과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일시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높은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인데, 사실 신약 개발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패라든지 또는 당국의 승인 지연이나 또는 승인 불허 같은, 그리고 경쟁 신약의 등장 같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의 가파른 상승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또 기술의 혁신, 빅파마들의 M&A 활성화, 굉장히 펀더멘탈 부분들을 높게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 어떤 종목으로 주목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바이오의 특징은 무엇이고 현재 눈여겨볼 바이오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몇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핵심 관심 종목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이오 생산의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CMO라든지 CDMO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꾸준한 공장 증설이라든지 또 글로벌 빅파마들하고의 대규모 수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IRA 같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강조하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산 역량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는 바이오 산업의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신약 개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일봉인데요.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출발을 한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기 위해서 하락을 할 때 검정색 라인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눌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눌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다시 또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상승해 올랐다가 또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일 때는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눌림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호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은 적어도 검정색 라인 부근 내외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다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이런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에 올라가는 그런 가격대 부분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보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업은 알테오젠이죠. 글로벌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일으킨 그런 기업인데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 형태로 바꿔주는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는 이제 환자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하고 독점 계약을 확대해서 키트루다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SC 제형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알테오젠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어떤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 추가로 기술 수출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로열티 수익하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의 거의 한 1년 정도의 차트 흐름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특이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 이전 고점 부근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7월 14일인데요. 7월 14일 역시 이전 고점 부근인 44만 원, 45만 원 그 부근에 계속 주가가 이 이전 고점을 뛰어넘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이전 고점 앞서 두 번의 고점 부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고점 부근에서는 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 기관들은 별로 많이 안 샀죠.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샀지만 기관들은 거의 안 샀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기관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약간 도움 형태의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11월 달에 고점 부근의 44만 원, 45만 원 부근에 있어서의 거래량,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고점 부근에 있어서의 거래량, 그리고 지금 7월 14일 거래량 보시기에 어떠세요? 가장 고점 부근이었었던 11월 달에 거래량, 한 번 거래량이 큰 거 나온 이후에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 많았죠. 3월 달의 거래량도 고점 부근이지만 큰 거래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 전에 12월 달에도 이런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
7월 달에도 역시나 큰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고점 부근을 터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7월 14일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녹화한 다음에 어떤 큰 재료가 나오게 되면 재료를 통해서 거래량이 늘 거고, 는 거래량이 굉장히 눈에 띈 거래량이 나올 거고요. 그 눈에 띈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보다는 밑으로 좀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전략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은 리가켄바이오인데요. 한마디로 차세대 항암제 ADC의 기술 선두주자 기업이죠. 차세대 항암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ADC 기술 플랫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요, 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했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반 세포들도 다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일반 세포는 내버려 두고 암세포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최근에 얀센하고 ADC 수출 계약 같은 다수의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ADC 기술력을 전 세계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있고, ADC 시장이 어느 만큼 되냐면 2030년 되면 한 3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거든요.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ADC이기 때문에 이 리가켄바이오를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직 그 초기 단계지만 ADC의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거기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리가켄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차트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도 약간 고점 부근까지, 이전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이전에 14만 원 있었던 부근, 최근도 14만 원 있었던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알테오젠과 리가켄하고 차이점이 좀 다른 건, 고점 부근에 있었을 때 거래량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요번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고점 부근에 내던졌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4만 원 위로 더 뚫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리가켄바이오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고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정색 라인, 빨간색 라인, 검정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같이 사고 있고 대량의 거래량이 나와줬죠. 여기에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리가캠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날이 이 날이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앞서 알테오젠과 조금 다르게 리가캠은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가켄바이오고요. 물론 이제 종목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악재가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거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차트 흐름으로만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사항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지만 많이 올라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이오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올해 들어서 바이오 섹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종목들 주가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투자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사실 그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바른 전략과 원칙만 있다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투자는 다른 섹터보다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하지만 몇 가지 투자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불안감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데, 우선은 핵심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신약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신약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될 때 지속적인 기술 수출이라든지 라이선스 수익의 어떤 창출을 기반할 수 있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글로벌 CMO라든지 CDMO 같은 이런 쪽의 강자 기업을 찾는 건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 수요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수주가 보장되는 그 위탁 생산이라든지 위탁 개발 생산 같은 이런 기업은 바이오 산업의 필수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눈치채셨겠지만 CDMO라든지 CMO 같은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요. 세 번째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캐시카우의 확대예요.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임상 실패 같은 그런 리스크를 분명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임상 실패나 또는 경쟁 심화 같은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금을 한두 종목에 이렇게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바이오 기업에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투자는 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좀 믿어보고 그리고 이제 긴 호흡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최소 한 3년에서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시길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주가 조정 시마다 나눠서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또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주가는 임상 결과 발표, 또 기술 수출 계약, 그리고 FDA 승인과 같은 거기에 신약 출시, 또 핵심적인 마일스톤 같은 이런 달성 여부에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죠. 이런 이벤트들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의 IR 자료라든지 또는 증거사 리포트 같은 이런 공시들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오 투자의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퍼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해하고 함께 우리가 간과했던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패의 그림자와 또는 높은 R&D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가장 크죠. 그리고 과거 바이오 섹터는 사실 묻지마 폐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뼈아픈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없는 적자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안감 이면에는 어떤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건 과거의 바이오와 현재의 바이오는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바이오 투자가 도박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고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짓눌렀었던 고금리 환경이 점차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검증 또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기술 수출의 랠리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모든 바이오 기업이 매출 없이 적자인 건 아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유한양행처럼 기존의 제약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정 신약 테마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바이오는 ADC,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의 불안감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좀 크다 보니까요. 불안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건데, 하지만 현재 바이오 산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또 뭐 기회를 잡을지 이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더 이상 불확실성만 가득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K바이오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갇혀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바이오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명하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바이오 시장에서 분명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특강이 또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번 특강에서는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1시간으로 좀 줄였고요. 1시간 줄인 걸 통해서 또 최근에 뜨고 있는 섹터와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텐베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1시간 준비했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8시 1시간 동안 만나 뵙는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섹터에서의 중요한 종목 전략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